안녕하세요. 임상심리학자의 시간입니다. 네. 제가 박수치고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좀 약간 이제 지금은 재학하고 있지 않은 졸업생 선배님의 논문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졸업하기 전에 논문을 내고 나갔으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눈의 여러분께도 강조하지만 재학 중에 논문이 나가야 가장 좋습니다. 뭐 나가면 아무래도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재학 중에 썼던 논문을 졸업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수련 3년을 다 받으실 때까지 시간이 이제 딜레이 되다가 수련 3년 차쯤에 드디어 이제 논문이 투고가 되셨습니다. 이게 안 됐으면 전문가도 못 따실 뻔했어요. 아, 자격 따려면 네, 기본으로 논문 투고가 기본 조건이고, 임상심리 전문가의 문턱이 높다라고들 얘기하는 거에 가장 1순위로 꼽는 게 이 논문 한 편을 투고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심리학자를 키운다는 분야에서 사람들이 논문 한 편 투고가 어려워서, 그것도 뭐 국내 학술지 모두 포함인데 이걸 못 따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이건 제도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우리 업계가 제대로 사람들을 못 키워내고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본 논문이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 말쯤에 드디어 투고가 됐고요. 네, 어디에 투고가 됐나요? 남세진 선생님께서 뉴로레귤레이션이라는 학술지에 이걸 투고를 하셨어요. 뉴로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ISNR이라고 하는, 사실은 뉴로피드백이나 어떤 뇌파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임상 활동에 직접 치료 같은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학회 중에서는 제일 큰 학회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미국 중심으로 모이는 ISNR이 있고, 하나는 약간 전 세계인데 약간 유럽과 캐나다 중심의 BFE라는 바이오피드백 유럽이라는 학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ISNR 쪽에서 내고 있는 이제 공식 저널이, 옛날에는 저널 오브 뉴로테라피라는 이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름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 뉴로 레귤레이션, 이제 뉴로 피드백을 말고도 우리의 신경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초음파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안타깝게도 초음파는 아직 우리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뉴로 레귤레이션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걸 좀 확장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뉴로 레귤레이션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신제품 소개도 하고 서로 이제 논문 연구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이제 학회인데, 거기서 내는 공식 학술지이고요. 그래서 여기 ISNR이라고 써있죠. 네. 원래 얘기가 이렇게. 네, 그래서 뉴로 레귤레이션의 학술지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학술지가 뭐 아주 임팩트 팩터가 높은 데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이 분야 뉴로 피드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빠짐없이 다 보고 있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수치, 순위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1등 저널 어디 2등 저널 이런 거 되게 한국병이 있어요. 임팩트 팩터 3 넘어야 읽고 30 뭐 이런 것도 있고. 대학도 막 또 순위 다 있잖아요. 있죠. 네, 순위 어떻게 나오죠? 서연고, 서성한. 서연고 맞나요, 확실히? 서고연? 정정해야죠. 어차피 우리가 바뀌지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고. 하고, 뭐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쫙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렇게 뭔가 순위를 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막 마치 이 저널 내고 안 되면 여기 내고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사실 그냥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좋은 거는 나랑 같은 학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 열심히 모여있는 데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적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습니다.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사는데, 네, 정말 업적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연구비에 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업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의 논문을 내는 훈련을 받아보고, 이것도 내시면 또
세계 각지에서 연락도 와요. 막 이 연구 읽은 분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솔직히 저희 소속 대학에서는 제가 논문을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고 연구비 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는 좋아해요. 진짜요? 그럼요. 나 심지어 김 박사네 이런 데 가면 비난도 많아요. 애들 괴롭힌다고. 아니요, 오해예요. 기본적으로 사실 써야겠구나. 되게 뭘 해서 업적을 내고 싶지 전혀 않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뭐 저희가 무슨 뭐 이렇게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큰 보상이 있지도 않고.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오늘의 논문 주제가 뭡니까? 오늘의 논문 주제는 이제 뉴로 피드백과 관련을 해서 이제 어떤 임계치를 설정하는 게 효과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임계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임계치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보상을 제공하는 빈도. 네, 맞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커트라인이에요. 너의 뇌파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가, 우리 목표보다 더 잘 좋아야겠죠. 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보상 시그널을 줄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이제 보상. 자, 제가 속한 학교 같은 경우엔 연구에 대한 보상 시그널 스트레스홀드가 엄청 낮아요. 사실 뭘 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뭐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느냐 아니냐 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 이제 스트레스홀드가 엄청 높은 조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 거의 무슨 네이처 뭐 사이언스 이런 데 내지 않으면 거의 막 짐 싸야 되고 뭐 이런 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디가 더 트레이닝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자, 보통 흔히 이제 우리가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뇌파의 어느 정도의 패턴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훈련이에요. 왜냐면 이제 뇌파가 보통 뇌 여러 가지 균형 잡힌 뇌 활동을 그냥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더 정상인과 비정상인들의 패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레드선 한다고 정상이 될 리는 없으니까 이제 조금씩 정상에 가깝게 뇌파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건데, 왜 우리가 특정 행동으로 목표가 멀 때 단계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죠. 쉐이핑. 네, 쉐이핑입니다. 조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뉴로 피드백이라는 게. 처음에 저쪽 정상인 뇌파까지 거리가 머니까 조금씩 단계가 이제 올 때마다 뭔가 보상을 주면서 약간 더 저쪽으로 이제 접근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많이들 이제 뉴로 피드백을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이거 완전 학습 심리학이고 행동치료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기계가 보이고 뇌파의 물리적인 사인, 코사인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되게 그냥 전기 생리적인 거다라는 생각들만 하시는 거죠.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계 뭐 약간 또 저희 때는 좀 초창기라 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직접 해야 되는 게 많긴 했었지만, 요즘은 엄청 쉬워요. 그냥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뭐 큰 손이 가지 않는 작업들인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 안에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그 세팅을 할 때 학습 심리학적인 논리를 얼마나 잘 집어넣을 것이냐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잘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에게 뇌파가 어느 정도 나오면 보상을 주지? 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큰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남의 논문 뭐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자동 세팅이 있어요. 뭐 전체 뭐 80%는 다 보상을 주라든가, 상위 반응 70%는 주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있고 막 하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기존에 또 치료 중에 많이 하던 건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 이상의 뇌파가 나올 때는 보상을 주고, 이하가 나올 때는 이제 보상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다음 날은 다시 또 재서 전날 평균보다 이상 나오면은 보상을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식의 설정들도 했는데 별로 그렇게 결과 좋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제일 힘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죽을 고생해서 조금 올려놨는데 다음날 가면 그게 또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치는 거죠, 사람이. 더군다나 이게 무슨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달라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진다라는 명쾌한 예, 명시적인 사인이 없어요. 뉴로피드백에서. 그냥 나는 화면만 맹하니 보고 있는데 어떨 때는 비행기가 뜨기도 하고 사람이 되게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되게 이게 이제 맞아요. 내가 어느 정도 통제감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신호를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빠른 분들은 한 5, 6회 걸리고 늦은 분들은 10회 이상 훈련을 해야 그게 어느 정도 감이 딱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많이들 포기하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딱 그거에 집중을 한 거예요. 뉴로피드백을 시킬 때 보상을 어느 정도 선에서 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혹시 뭐 좀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내용에. 네. 내용이요? 네. 좀 읽어보셨나요? 네, 일단 이 독립변이를 세 가지 수준으로 낮은 보상 빈도가 낮은 그룹, 중간 그룹, 높은 그룹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종속변형으로 이제 EEG의 변화, 특히 여기서 보면 센서리 모터 리듬을 지수로 본 거죠. 그래서 이거의 변화가 이제 프로토콜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비교를 해서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렇죠. 보고자 한 거죠. 종속변수를 센서리 모터 리듬이라는 거를 결정했고요. 센서리 모터 리듬은 주파수 대역으로 보면 베타파 중에 제일 느린 베타 초입 정도가 되는데 단지 여기 센트럴 라인에서 잡히는 C라고 하는데 전극 위치로는 거기서 발생되는 아주 느린 베타파를 부르는 별칭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그 위치에서는 전혀 조금 다른 신호가 특히 이제 왜냐하면 그 센트럴 라인이라는 거 센트럴 서커스가 있는 곳이잖아요. 중심구라고 그러나? 괜찮아요. 자막으로 들어보시면 네, 센트럴 서커스가 있는데 거기가 그거잖아요. 저기 1차 운동 영역하고 그렇죠. 1차 감각 영역이 딱 만나는 그 중간 고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신호거든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각과 운동이 만나는 거기서 만들어진 리듬이라서 센서리 모터 리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이 훈련에서 되게 여러 가지 만병통치약 같은 좀 기능을 해요. 아직 정확한 기전은 좀 몰라요. 약간 뭐 굳이 얘기하자면 뉴로트랜스미터계 세로토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뭐 이거 높이면 온갖 게 좋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제일 보편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에서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샘플로 삼은 거고 SMR을 굳이 쓴 이유가 결정적으로 있진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걸 쓴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독립변인이죠. 사실은 보상을 되게 낮은 수준에서도 보상을 해주는 거, 높은 수준에서만 보상을 해주죠. 자, 이건 이제 학교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들이 어떠셨는지 성적 같은 거 할 때 조금만 향상이 있어도 막 엄청 칭찬해 주시고 막 좋은 거 막 사주시고 이런 집과 그럼 아이가 뭔가 버릇이 나빠지고 되게 투지가 사라질까봐 매우 엄격하게 자라기 전에는 전혀 어떤 보상을 주지 않는 집. 자, 어떤 데가 유리할까? 어떤 사람이 결국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보상이 낮은 집단일까요? 보상 기준이 낮은. 보상 기준이 낮은 집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기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런 걸 많이 걱정. 그러니까 심지어 훈련자들도 이걸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평균보다도 조금 낮은 선으로 보상점을 주면 사실은 내 평소만큼보다도 못해도 보상을 받잖아요. 그쵸, 그쵸. 얘가 이렇게 하다 안일해져서 성장하지 않을까 봐. 수행이 더 떨어지게 이게 사람들이 다 관리자가 되면 딱같이 엄마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들 걱정해서 이것들 다 설정을 못해요. 조금 높게 잡아야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초기는 뉴로피드백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인데 보상마저 거의 없으면 그 무기력감을 사실 그 뉴로피드백에서도 정말 지지적인 심리치료적인 접근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게 초기에 정말 진도가 안 나가는 시간이 거의 한 달을 버텨야 된다고. 맞아요. 좀 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좀 대안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2번, 3번 좀 집중을 하기도 해요. 좀 그 진도를 좀 땡기기 위해서. 일단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온다 그러면 진짜 무기력한 거 난 가면 바로 좋아질 줄 알고 왔는데 한 달을 이게 맞나 싶어서 그 기간을 또 같이 견뎌주기 위해서 치료자와의 관계 같은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상이 낮아. 아무리 해도 화면이 가만히 있으면 진짜 견디기 어렵겠죠. 포기가 빠른 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유를 좀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들 그냥 각각의 경험적인 노하우만 있는 거지 학술적으로 잘 정립을 못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세팅값을 좀 하나하나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기초가 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은 모두 좀 눈에 띄고 막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막 다 이런 거에 하는 사람만 많지 진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기초를 깔아줘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게 너무 부족한 거죠. 저는 우리 임상심리학이 지금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도 사실 저는 우리가 무슨 국가 자격이 없다거나 있어요. 국가 자격 너무 많아요. 네, 다 있고 뭐 다른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국민의 인식도 아니고 우리의 기초 심리학적 토대가 너무 약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취약점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문이 뭔가 잘 나가려면 든든하게 딛고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맨 땅인 거예요. 항상 뭐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냥 현실에서 다른 분야나 크게 다를 바 없이 맨날 맨 땅에 헤딩하는 응용 분야처럼 되는 거죠. 단단하게 뭔가 체계가 쌓여 있어서 남들과는 달리 벌써 몇 계단 올라간 상황에서 무언가를 연구도 하고 실무를 할 수 있는 위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취약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기초 연구를 되게 중시하는 거고요. 네. 조금 오래전에 산 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되게 시티즌의 드레스워치 하나를 찾고 왔는데 얘도 사실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특히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너무 사실은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아예 이런 그 시장에 물품을 내놓지 않아요. 심플한 거 찾기가. 예, 뭔가 되게 화려하고 뭔가 덕지덕지 많이 부고 막 이렇게 큼직하고 해서 눈에 막 띄는 것들만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충분한 기초 베이스 없이 그런 걸 하는 업체들은 결국은 잠시 유행 타다가 다 그냥 없어지는 그런 되게 그냥 싼마이 브랜드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패션 워치 메이킹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전략을 잘 짠 것 중에 하나는 다니엘 웰링턴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심플하고 남들이 모두 다 맥시멀리즘을 갈 때 혼자 딱 트레디셔널하고 미니멀리즘적인 걸 추구를 했거든요. 이건 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쵸. 누가 봐도 저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도 그걸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연구에 있어서도 좀 기초 연구도 그러니까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무슨 치료 효과를 보겠다 해서 사람 불러서 돌리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치료에서 디테일한 한 가지를 어떻게 진행할 때 효과가 좋은지를 연구하는 분들을 찾기 어려워요. 그냥 맨날 통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렸댔는데 그럼 거긴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가가 없는 거예요. 그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남들도 많이 보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내가 또 봐서 뭐 하겠어. 사실은 다른 거죠. 뭐 인지치료를 하더라도 정말 생각을 내가 막 얘기해서 고쳐주는 것과
상대방이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 안에서 되게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같은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작지만 가치 있는 주제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이 좀 그런 데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치료를 풀로 돌려가지고 결과내는 논문은 여러분 위치에서 맞지 않아요. 못하죠. 그리고 네, 해도 안 되고 그럼요. 하지만 여러분 위치에서 치료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관계는 어떻게 하면 더 돈독해지는지 혹시 뭐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실험들 해볼 수 있잖아. 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게 발전이 생기는 거지. 뭐 치료 효과를 1000번 돌린들 어차피 그 안에 무엇이 돌아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뉴로피드백도 그래서 좀 심리학자들이 좀 그런 관점에서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거고. 자, 그래서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결과는 이제 보상을 주는 임계치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줄수록 효과가 더 좋았다. 그런 거죠. 이건 사실 어머님들도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애들이 어머니 눈높이에 몸만 안 맞더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하고 칭찬하면 애가 점점 더 동기가 생기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버릇 나빠지면 안 되니 네가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계속 이런 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육이라는 거, 교육의 진짜 좋은 교육은 내가 뭘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첫 단추,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혹시 뭐 저요? 사실 궁금한 거를 교수님 지난번에 유튜브 줌 나가시고 다 물어봐가지고 그때 이제 질문을 다 하셨군요. 나머지 공부 차원으로 네. 남세진 선생님하고는 뭐 이제 영상에 또 나오겠지만 네, 맞아요. 네, 뭐 어떠셨나요? 지금 이제 성남의료원에 계신데 되게 사소한 질문 같은 거 했는데 다 잘 받아줘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오른손잡이, 맨손잡이 측정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뉴로사이언스에서 지금 제일 맹점이요. 왼손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왼손잡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뭐 우세 좌뇌를 쓴다 뭐 이건 알려져 있지만 왼손잡이가 왜 왼손잡이인지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명확하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뇌의 어떤 위치 기반의 연구에서는 왼손잡이를 쓰면 설명을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제일 쉬운 방법 집에 가세요. 맞아요. 제외시키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근데 이제 왼손잡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런 것 좀 국가적인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왼손잡이 전용 뇌연구를 일정량을 할당해라. 왼손잡이도 이게 무슨 그쵸. 여성이나 소수자만이 배려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저는 우리 덕성여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모든 소수자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는 메카바예요. 우리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소수인들이 다 뭐 소수 종교자든 뭐 소수 민족이든 모두 다 여기 유학 오고 다 모여가지고 거의 이제 유엔 총회처럼 해서 그런 학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좀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한 요 정도로 잘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시티즌의 코드라이브 드레스워치가 함께 했었습니다. 가장 기본. 자기가 너무 드러나면 안 되는, 항상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만 누군가를 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기초 학문이고, 또한 패션에서는 이게 드레스워치가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숙명이에요. 얘 이렇게 팔 내리면 안 보여요. 그죠. 완전히 가려지는 아이템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서는 너무 커서
여기쯤에 차는 애들도 아, 있어요. 엄청 크죠, 되게. 엄청 크죠. 그래서 그냥 항시 보이려고 이렇게 옷깃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신사복 아이템에서는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되게 중시되는 거죠. 자, 뭐 오늘 그래서 다들 바쁘신 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좋은 편집으로 또 찾아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간단히 현재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성남시 의료원에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세진이라고 하고요. 성남시 의료원이 아마도 다들 잘 모르실 텐데요. 위치는 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민의 발의로 건립한 시립의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3월에 정상 개원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7월쯤에 개원할 수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럼 코로나 전담병원인가요? 네네네. 지역 거점 전담병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들 힘드신 상황이겠네요. 아마도 그러면 그동안에도 네. 접종 대상이 병원마다 할당이 있는데 이 병원에는 접종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꼭 어쨌든 빨리 안전하게 환자를 보실 수 있는 날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 병원은 재원이 성남시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시 공무원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아마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큰 병원을 운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역시 성남시가 부자는 부자인가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은 소속은 정신건강의학과 소속인데요. 이 병원에 임상심리사가 저 한 명밖에 없어서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도 진행하고 신경과 검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평가. 신경과 환자를 같이 보시는군요. 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직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소개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어쨌든 되게 오랜 기다림 끝에 논문 출판이 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 되게 흔치 않은 주제라서 학술지를 고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꽤 되게 어려운 도전 끝에 좋은 결실을 얻으신 것 같고요. 이 연구를 처음에 이제 기획하시게 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좀 그 계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계기라고 한다면 사실 그 대학원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뉴로 피드백을 진행하는 수면 연구팀에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 당시에 수면 연구팀이 그 1년차 과제로 불면증 환자들의 주관 과각성에 대해 연구 중이었고 2년차 연구 주제를 정해서 제가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 주제를 못 정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조언이 한 2가지 정도 있으셨는데 일단 하나는 이전 논문들에서 힌트를 얻어라 라고 하셨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파일럿 스터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언을 듣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게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3년차에 불면 환자를 대상으로 뉴로피드백 치료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상은 어떻게 제공을 할 건지 회기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연구를 탐색하면서 좀 알게 됐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저는 아마 보상에 가장 좀 흥미를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실험이었나요? 하신 게? 그 뉴로 피드백에 초점을 맞춘 초기 연구라고도 어쩌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뉴로 피드백의 실시 그리고 보상 방법들이 학습 심리학을 따르고 있는데
보상이 주어진 행동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론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뉴로피드백을 실시를 할 때 보상을 제공하게 되는 기준이 역치의 설정을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초기의 훈련에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진행은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하신 건가요? 실험은 그 일반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아무래도 뉴로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뇌파를 스스로 조절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저는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평균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이 훈련 방법을 좀 따라가시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뭐 실험 진행하시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그 실험실이 많이 추웠던 거는 아마도 저희 랩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추위에 대한 에피소드가 다들 있으시네요. 오다영 선생님도 네. 똑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네,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 참가자분이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2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이거랑 목걸이, 시계 이런 것들은 다 빼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그 측정을 하기 전날에 피어싱을 뚫고 오셔가지고 되게 서로가 난감했었거든요. 근데 참가자분이 그냥 괜찮다, 막혀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피어싱이 잠시만 빼도 막히나 봐요, 이게? 네, 아마도 전날에 한 거면 거의 한 번에 뚫으면 몇 주 동안은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경험이 없어서. 네, 어쨌든 그분 덕분에 뭐 연구 진행이 된 거네요, 결국은. 네, 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결과로는 저희가 학습 심리학에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예상했던 결과로 다행히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초기에 훈련을 할 때에는 그 훈련 대상자가 좀 쉽게 목표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이 학습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실험군을 보상을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보상을 많이 받는 집단의 경우에 목표로 했던 뇌파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연구는 그럼 앞으로 뉴로피드백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건가요? 시사점으로는 우선은 그 지금까지 연구들이 학습 심리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치 설정이 중요하다라고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보상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점에서는 저의 연구 결과로 초기에 훈련을 진행할 때에는 보상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조금 더 훈련에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논문 작성하셔서 뭐 출판하신 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시간이 1년 반 정도 걸렸었던 것 같고요. 네. 꽤 오래 걸렸었는데 그 첫 번째 투고를 한 곳에서 6개월이 넘게 검토를 하셨어서 근데 결국 결론은 리젝이었어서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뭐 6개월씩 많이 걸리는데 이제 그래도 되면 다행인데 하필이면 또 리젝을 줬네요. 그럼 두 번째 만에 드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투고된 학술지는 어떤 거죠? 네, 뉴로 레귤레이션이라고요. 그 교수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이 잘 많이 흥미를 가지지 않는 좀 소외된 그런 쪽이어서
뉴로 피드백이라는 거 자체를 어디에 투고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게다가 저는 치료 논문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교수님이 그 뉴로 피드백과 관련한 네, 학술지를 찾아주셔서 거기에 투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제일 뉴로 피드백을 열심히 그리고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투고하시고 보시는 그런 저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게재될 때까지 뭐 어떤 뭐 또 노력과 난관이 있으셨나요? 뭐 후배들에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 투고한 곳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후배분들이 투고를 하게 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군데서 리젝 당했다고 해서 내 논문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뭐 한 5-6군데씩 내기도 하니까요.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 뭐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업무를 한 지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사실 아직도 적응 중이어서요. 아마도 이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식되고 나면은 이제 정신과 병동도 오픈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 네, 열심히 일을 그럼 더 바빠질 수도 있겠네요. 병동까지 오픈하면. 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인력을 더 충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죠. 사람이 거의 죽기 전쯤 돼야 충원을 해주는 데가 병원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그러면 저녁 잘 드시고 퇴근도 무사히 잘하세요. 네, 교수님도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학교 가면은 뵐게요. 네네. 안녕히 가세요.